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과를 학습하고 나면 정신질환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그리고 가족.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본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가족은 환우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같은 입장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처리해 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우와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을 위한 여정이 더 어렵고 험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가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올바르게 알고 치료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스트레스.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와 경제적인 압박,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가 경험을 하게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신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의 증상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피로감, 두통, 불면증, 근육통, 목이나 어깨, 허리의 경직, 심계항진, 가슴 압박감, 복통, 구토, 손발이 저리거나 차다는 느낌,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둘째로 행동적 증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직전 또는 큰 행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안절부절하고 손발을 떨고 손톱을 깨무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처럼 행동적 증상은 자신도 모르게 손발을 떨고 손톱을 깨무는 등의 습관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사소한 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 생각이 나거나 갑자기 폭식을 하기도 하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로 심리적, 정신적 증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 우울, 분노, 좌절,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예민해지며 인내심이 없어 성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우유부단해지며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과 같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의 가족들이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책감, 부담감, 그리고 수치심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신질환뿐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환우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 부담감,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위의 스트레스들을 클릭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항목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잠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인 피로와 집중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중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더욱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과 당분 섭취를 피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우리 몸 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 이런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홍차, 음료수에 들어있는 카페인 섭취는 줄여야 하며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스트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방에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 걷거나 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운동량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게 되는데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일수록 유머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감은 웃음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즐거운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과 정반대 상태, 즉 깊은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취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이완법은 가빠졌던 호흡은 천천히 하고 산만했던 생각을 집중하며 잔뜩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던 몸의 각 부위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면 됩니다. 이완법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던 우리의 몸 상태, 나아가 마음의 상태를 다시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호흡법, 근육이완법, 명상, 요가 등이 대표적인 이완법들인데요. 이런 방법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지고 긍정적인 마음, 삶의 활력, 에너지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학습하실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밀리링크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부분의 강사를 맡게 된 요인정신병원 서용진입니다. 본래 패밀리링크 프로그램은 7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는 동안 참가한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제를 조금 더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패밀리링크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때에는 그 첫 주제를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과는 가족들이 환우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은 가족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 해결 방법에 대해 잘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습니다. 가족은 환우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처리해가는 가장 든든하고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한 여정이 더 길고 험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또 치료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가족 교육, 또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족에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남편, 또 어머니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이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한이 없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환우와 함께 살아가거나 또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가족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 또 자신이 없으면 그가 살아갈 수 없다는 책임감, 육체적인 피로, 또 경제적인 압박들, 문득문득 찾아오는 절망감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병이 자꾸 재발할 경우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막막함을 느끼고 지쳐가기도 합니다. 병이 난 것부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 자꾸 재발하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왜 하필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분노와 원망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생각과 나눔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이런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또 육체적인 피로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바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다면 그것만큼 단조롭고 지루한 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줌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기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의 몸은 나약해지고 마음은 허물어져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증가하며 면역력과 장 운동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영향인데 이런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신경 쓸 일이 생겼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몸에 기운이 쭉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계라는 부분이 자극이 되어서 몸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들에는 피로감, 두통, 불면, 또 근육통,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압박감들, 또 손발이 저리고 찬 느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계속되게 되면 소위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 즉 심장병,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병들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자, 시험을 보기 직전 또는 큰 행사를 앞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절부절하고 손발을 떨고 손톱을 깨무는 것과 같은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사소한 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술이나 담배 생각이 더 나고 갑자기 안 하던 폭식을 하기도 하고 일에 잘 집중을 못해서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정신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밀리링크 교육의 제1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정신질환이 생겨나는 데는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회복을 막고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과 정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좌절감과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예민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몸에 대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 평가지를 통해 여러분이 현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지의 질문에 모두 답하시고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3개 이하 항목의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아직은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4개 이상 항목의 예라고 대답을 하셨거나 모든 영역에서 예라고 대답한 항목들이 많았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자, 이제 가족의 소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정신분열병이나 조울병과 같은 중증의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회복이 더딘 경우,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하지 못한 경우, 자꾸만 재발하는 경우 가족들은 절망감, 무기력감,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소진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소진은 환우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회복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가족의 소진에 있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일 것입니다.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도 못하다는 뜻이죠. 가족들이 느끼는 책임과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크게 되면 환우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과 부담이 더 잘 해보겠다는 동기와 열정을 주는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환우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 스스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의 반응은 환우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이제부터 교재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례를 함께 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껴서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고 지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어머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머님은 정말 아들의 병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때문에 조바심을 갖게 됐고 점점 더 지쳐가셨고 결국은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조금은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겪고 있는 병에 함께 참여하고 아파하고 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포기할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예방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우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책감, 부담감,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책감과 부담감 그리고 수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은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을 겪는 환우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질환의 특성 그리고 또 사회적인 편견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의 가족들에게서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먼저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신병은 유전병이라는데 내 피를 물려받아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어렸을 때 내가 잘 키웠어야 됐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것 같다. 또 그때 조금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갈 걸. 내가 무식해서 아이의 삶을 망쳤어. 이런 생각들을 가족분들은 많이 가지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들이 겪는 죄책감의 원인이 되죠. 나 때문에 병이 생겼다. 혹은 나 때문에 낫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있게 되면 헌신적으로 환우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우에게 건강하고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주는 대신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환우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병이 유전 때문에 생겨난다는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계 또는 혈통에 대한 믿음, 또 정신질환이 유전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물론 유전질환은 유전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신질환은 유전병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전병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유전이 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병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에서는 그런 유전의 규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부모나 혹은 다른 형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전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인이란 타고난 체질과 비슷한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자라면서 점점점 굳어지는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소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즉 스트레스를 견뎌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이 소인, 즉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가 주어지더라도 잘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소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도 정신질환을 가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인이란 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발병할 확률이 높은지 혹은 누가 낮은지 이것을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병이 발생한 후에 이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바로 소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질환은 부모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생기는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조금 더 취약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단지 정신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이 유전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은 핏줄이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만약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잘해주었더라면, 만약 그때 일찍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내가 그때 만약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만약이라는 생각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대로만 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과 후회를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환우 자신 또는 다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배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가면서 환우에게는 무언가 희망을 주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겠구나입니다. 지금까지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시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겪는 두 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부담감입니다. 정신적으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돌보는 것, 누군가의 인생에 자신이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생각,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 중에 그 원인이 되는 중에 하나는 바로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며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사랑을 갖고 완전한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다스리며 환우를 위해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이런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만족감과 죄의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정신의학에서도 완전한 부모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충분한 부모를 더 훌륭한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맡겨진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라는 뜻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들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듯이 가족인 우리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바심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병이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의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질환으로부터 회복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바람이야말로 헌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희망과 기대의 수준을 넘어서 조바심에 이르게 되면 환우와 가족 모두가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희망과 좌절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과 치료가 생각보다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수준, 기대했던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이 되었다가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죠. 이런 사실들을 외면한 채 빠르고 완전한 회복만을 기대하다 보면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항상 마음에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회복의 과정이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긴 여정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나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쉽게 지치고 포기해 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여유와 잊어버렸던 자신을 찾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운동, 산책, 외출, 외식, 여행,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것은 결국 환우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환우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도리어 이 갈등 관계에 몰두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감으로써 환우에게는 자발성과 독립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감을 해결하는 마지막 요령 중에 하나는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의 부담과 마음의 짐들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지나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병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야 됩니다. 정신질환이란 일상생활에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필요, 시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참여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만은 없습니다. 병원의 주치의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자, 또 그 밖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한두 사람이 오랜 동안 짐을 나누어지면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떠밀듯이 책임감을 서로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을 갖고 이 회복의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서로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실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환우를 돌보는 과정에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병의 관리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느끼는 과도한 중압감과 책임감들,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이라든가 친지, 혹은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때로는 환우와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환우와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 환우를 도리어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우리 환우분들도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져야 하는 책임감들을 어느 정도 함께 나누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가족 모임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나 격려, 지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센터 혹은 사회복지 시설에 가족 모임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참여하다 보면 그곳에서 만난 이들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그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의 짐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이란 특별히 문제 있는 집안에서 생기는 병이라든지 정신질환자는 더럽고 위험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환우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족인 우리도 결코 이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가족들은 이런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 이런 시선을 피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환우 모두에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끄럽고 감추어야 되는 일도 아니죠.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능하고 위험하고 피해야 될 존재로 취급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역시 문제의 당사자와 가족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지나 친구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이나 협회 활동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 가족들의 스트레스 3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트레스의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생활 속의 몇 가지 부분들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 즉 우리의 잠입니다. 잠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과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집중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이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가족들 역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주무시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바로 식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걸러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져서 우리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 나아가서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식단도 아주 균형 잡히게 잘 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는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신에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런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비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홍차, 또 녹차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카페인은 신체적인 각성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졸리울 때나 집중이 잘 안 될 때 커피 또는 홍차 같은 것들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성 상태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기보다는 도리어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 호흡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콜라, 홍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더욱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면 바로 술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술을 조금 마셨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감이 풀어지고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서 말도 많아지고 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꾸만 술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술은 스트레스의 해소법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음식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만큼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일수록 여러분은 유머를 통해 그 긴장감을 잘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은 웃음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필요하다면 즐거운 영화나 TV 프로그램, 또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웃음과 유머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과 정반대의 상태, 즉 깊은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취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이완법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빠졌던 호흡을 천천히 하고 또 산만해졌던 생각은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몸에 잔뜩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편안하고 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이완법입니다. 이완법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던 우리의 몸 상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호흡법, 근육이완법, 명상, 요가 등이 대표적인 이완법들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 귀찮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이런 방법을 익히는 것이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이겨내 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결심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연세 유엔김 신경정신과의 유상우 원장님이 제작하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패밀리링크 프로그램에 이 동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본 프로그램을 그룹으로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이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동영상을 모두 보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끝까지 따라해 보신다면 물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효과적인 호흡 운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서요? 그래, 그게 또 궁금할 줄 알았다. 효과적인 호흡 운동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첫 번째로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는 우선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자신의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명상이 있는데, 명상을 해서 얻어지는 집중력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이는 불안해지거나 공황이 밀려올 때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흡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해주므로 매우 중요하단다. 호흡 조절법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우선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로 숨을 쉽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하고 내쉬면서 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가지 세고 나면 다시 거꾸로 하나까지 헤아립니다. 자신의 호흡과 숫자를 헤아리는데 정신을 집중합니다. 부드럽게 호흡을 하면서 정상적인 호흡 횟수와 깊이를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도 호흡 조절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앞으로 이 호흡 훈련을 매일 하루에 2번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분 이상 하십시오.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복식 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록표는 여러분이 호흡 조절법을 연습할 때 기록해야 할 호흡 운동 기록표입니다. 매번 호흡 조절법을 연습한 후 호흡 훈련에 대한 집중도, 호흡의 용이성을 측정하여 교재 뒤에 호흡 운동 기록표에 기록하십시오. 점수는 마찬가지로 0점에서 8점 사이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란 정신과 의사 제이컵슨이 개발한 신체적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심리적 불안이 심해지면 신체적 긴장이 오듯이 신체적 긴장을 감소시키면 심리적 불안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근육 이완법입니다. 근육 이완법의 특징은 최대의 긴장 후에 오는 이완된 상태를 통하여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이완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첫째, 신체 주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대하여 객관적인 주의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근육 이완 훈련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이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가만히 조용히 계십시오. 우선 양 주먹을 꽉 쥐고 손목을 말아 올려서 팔 아래쪽을 긴장시킵니다. 그 긴장감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꽉 조이는 듯하고 잡아당기는 듯한 불편한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10초 동안 그대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20초간 서서히 긴장을 풀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손과 팔을 의자 팔걸이에 편안히 걸쳐 놓으십시오. 한꺼번에 힘을 빼서는 안 됩니다. 20초간 서서히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손과 팔의 감각에 정신을 집중하세요.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아주 편안하고 편안하게. 자, 이제 팔을 몸에 꽉 붙여서 팔 위쪽을 긴장시키십시오. 몸 다른 곳의 근육들은 긴장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어느 정도 긴장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팔 뒤쪽에서 양 어깨, 등까지 뻗쳐가는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그 긴장감에 정신을 모으세요. 그대로 10초간 긴장을 유지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서서히 20초간 긴장을 풀고 양팔을 편안하게 쭉 늘어지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팔 위쪽에 정신을 집중하고 긴장했을 때와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양팔이 무겁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발가락 부위를 위로 당겨 다리 종아리 근육을 10초간 긴장시키십시오. 긴장감이 발에서부터 발목, 정강이, 종아리 근육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각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20초간 서서히 다리의 긴장을 푸십시오. 다리를 편안하게 바닥에 걸쳐 놓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긴장이 풀리는 편안한 느낌, 완전히 이완된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을 즐겨보십시오. 이제 다리 위쪽을 긴장시킵니다. 다리를 바닥에서 떼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이십시오. 엉덩이로부터 당겨지는 듯한 느낌, 다리의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서서히 긴장을 풀고 다리가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세요.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느낌의 차이를 즐겨보세요. 편안히, 편안히. 이제 배를 등 쪽으로 홀쭉하게, 아주 강하게 수축시켜서 긴장시키세요. 꽉 조이는 느낌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배에서 힘을 빼보세요. 배에 따뜻한 감각이 흘러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완된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제 가슴 주위를 긴장시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대로 숨을 멈추세요. 가슴과 등 주변의 긴장감이 느껴질 겁니다. 숨을 멈추고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가슴으로부터 서서히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평소대로 숨을 쉬세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제 어깨로 올라갑니다. 양쪽 어깨가 줄에 매어져 귀 쪽으로 잡아당겨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어깨 주위의 긴장감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긴장이 등을 따라 목과 머리 뒤로 뻗쳐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대로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서서히 아래로 어깨를 늘어뜨리세요.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점점 더 늘어뜨리십시오. 편안한 이완감을 느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제 목을 긴장시킵니다. 목 뒤로 의자 등받이나 바닥을 누르고 턱을 가슴 쪽으로 꽉 붙이세요. 목 뒤쪽에 조이는 듯한 감각이 머리로 퍼져나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서서히 힘을 빼십시오. 머리를 의자 등받이나 바닥에 편안히 걸쳐 놓으세요. 긴장했을 때와는 다른 편안한 느낌을 즐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번에는 입과 턱과 목구멍을 긴장시킵니다. 이를 꽉 다물고 양쪽 입가를 억지로 웃을 때처럼 귀 쪽으로 올리십시오. 그대로 긴장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서서히 긴장을 풀어 입이 약간 벌어지고 목구멍과 턱 주변의 근육들이 편안해지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번에는 눈을 5초간 꽉 감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서히 힘을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5초간 눈을 꽉 감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서히 힘을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가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썹을 가운데로 몰아 주름을 만들어서 이마 아래쪽을 긴장시킵니다. 이마와 머리 꼭대기의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긴장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10초간 서서히 긴장을 풀어 주름살이 펴지고 이마가 편안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눈썹을 가능한 한 위로 올려서 이마 위쪽을 긴장시킵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이마가 머리 쪽으로 당겨지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긴장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10초간 힘을 서서히 빼십시오. 눈썹이 아래로 편안히 내려오고 긴장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당신의 온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편안한 느낌입니다. 다음 음성에 따라 하나에서 5까지 세는 동안 더욱더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 모든 긴장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둘, 점점 더 편안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셋,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넷, 아주 편안합니다. 다섯, 정말 편안합니다. 다음 음성에 따라 5부터 거꾸로 세어나가는 동안 당신의 정신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5, 점점 깨어납니다. 4, 이완에서 벗어납니다. 3, 정신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2, 눈을 뜨고 1, 이제 깨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6개 근육군에 대한 근육 이완 훈련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16개 근육군 모두를 연습하고 충분히 이완이 가능하면 8개 근육군으로 바꾸어서 연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육을 거의 동시에 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일 하루 2번씩 규칙적으로 근육 이완 훈련을 하십시오. 이 기록표는 여러분이 근육 이완 훈련법을 연습할 때 기록해야 할 이완 훈련 기록표입니다. 이완 훈련 연습 종료 시의 이완도와 연습 시의 집중도를 기록하십시오. 이완 훈련 기록표도 호흡 훈련 기록표와 마찬가지로 0점부터 8점 사이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킨 후 이완시켜서 신체적 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불안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와 함께 생활해가는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또 해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즉 문제를 겪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보십시오. 자, 이 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내리게 될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의 가족들은 환우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환우와 가족 둘 다를 위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환우와 가족 모두가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우의 가족은 가장 든든하고 훌륭한 조력자이지만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해하였으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족뿐 아니라 환우의 회복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들이 경험하는 죄책감, 부담감,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지와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